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2014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해 내내 한 번도 끊이질 않았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소속사와의 불화죠. 5월엔 엑소의 크리스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요. 10월엔 역시 엑소의 멤버 루한이 SM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밖에도 소녀시대 제시카, 제국의 아이들의 문준영, 최근엔 그룹 BAP까지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는데요. 여기에 길건, 맥언리까지 소울샵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올해는 시작부터 끝까지 소속사 대 가수의 갈등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수익금 정산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고 또 스케줄과 활동 방향에 대한 권한을 가수가 직접 가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또 아이돌 그룹처럼 멤버 수가 많은 경우에는 내부 갈등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를 벗어나면 계약으로 묶어두고 통제하려는 가불관계 통제 역시 문제죠.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잘 없어지지 않는 관행과 악습들인데요. 해가 지나도 계속 바뀌지 않는데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맥언리의 곡 듣겠습니다. 올해 5월에 발표됐던 첫 번째 정식 싱글 8days입니다. Monday 반복되던 Tuesday 지쳐가던 Wednesday 더 힘든 Thursday Oh Friday 행복했던 Saturday 아쉬움만 Sunday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60세 정년 연장을 2년 앞두고 쟁점된 임금 피크제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각 시중은행 노사가 본격적인 임단협에 들어갔습니다. 이 올해 임단협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요. 오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면서 임금 피크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공공기업부터 임금 피크제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왔고요. 이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복합임금제입니다. 호봉제와 직무 성과급을 도입하는 이런 복합임금제 때문에 향후에 고용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쟁점과 앞으로 달라질 고용 형태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각 시중은행 노사가 본격적인 임단협에 들어갔는데요. 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죠.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법정 정년 연장이 2016년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2016년에 해당 법에 따라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법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2017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도 이제 같은 법 조항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금융계에서부터 우선 이 정년 연장에 따르는 임금 조정을 위해서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노사 교섭이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행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네. 임금 피크제를 한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년이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임금을 좀 삭감하는 방식의 어떤 임금 조절을 노사 합의로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임금 피크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걸 두고 사실 최근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기보다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제 고령화를 통해서 우리 또 기업들에서는 대부분의 임금 체계가 연공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령자들의 고용 유지가 되려면 임금 피크제가
좀 필요하다.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유지되거나 혹은 좀 삭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런 정책을 펼쳐오다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적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면서는 보다 기업들 또 이번에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처럼 보다 이제 내후년을 위해 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사 협상을 벌이는 걸로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측에서도 그렇고 사측에서도 그렇고 둘 다 좀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이제 정부가 임금 피크제에서는 가장 적극적이었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기업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그리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네. 왜냐면은 정년 연장을 오히려 이제 부담스러워하면서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은 고용자들을 좀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형태로 내보내기를 바라는 기업의 입장이었죠. 네. 그리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정년이 내지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가운데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동안의 임금 피크제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많이 홍보도 하고 유도를 했지만은 그리 많이 확산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가 네. 이번에는 이제 법으로 2016년 이후에는 정년을 의무적으로 보장을 하게끔 시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정부와 기업 측, 사용자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점점 또 이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더더욱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 임금 피크제를 보면은요, 예. 정년 연장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정년 보장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많이 예. 다른가요? 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임금 피크제라 해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노사 간에 다양한 형태로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금 피크는 일정 연령 이후에 임금이 이제 삭감되거나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정년 연장형이라 하면 기존 정년보다도 더 고용자들이 더 같은 직장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정년 연장. 그러니까 네. 기존의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예를 두고 그렇게 개념을 짓는 것이고 네. 정년 보장형이라는 것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기존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고용형이라 해서 퇴직을 아예 하고 그리고 재고용을 보장을 하되 다만 퇴직 후에 임금을 좀 일정하게 좀 깎는 예. 그런 방식의 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도 임금 노사가- 피크제에 들어가나요? 예? 그것도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형태인가요? 그것도 재고용형이라 해가지고 또 다른 네. 임금 피크제의 한 유형으로 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을 더 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인식들이 예. 많은 것 같은 게 최근에 한 예. 조사를 보니까 70% 이상의 직장인들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더라고요. 예. 기업들은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직장인으로서는 당연히 절대 다수가 임금 피크제를 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고, 네. 그리고 사실 정년 이후에 마땅한 일자리나 혹은 정년 이후에 우리 사회 이제 고령연금과 같은 사회 보장이 굉장히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길 바라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고용 유지 내지는 정년을 보장하는 가운데 임금 피크제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다수가 호의적인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동안은 기업들이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얼마나 도입됐는가를 그 현황을 살펴보면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는 2.3% 그러니까 100인 이상 기업에서 네. 2.3%만이 2000년대 초에는 도입을 하다가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16.3%로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83% 되는 기업체 100인 이상 기업체 내에서는 아직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지 않은 상태죠. 예. 하지만은 이제 법이 2016년, 17년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많은 기업들이 올해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듯이 예. 임금
정규직급제에 대한 노사 협상이 좀 격조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언론에서 좀 보도가 돼서 많이 이슈화가 된 게 복합 임금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로 하고 중반에는 직무 성과급제로 하고 후반에는 임금 피크제를 쓰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고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사용을 당하는 노동자 측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기만 하고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예. 오늘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예. 노동단체에서는 젊을 때 싸게 부려먹고 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업적인이 직무 능력을 따져가지고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임금 제도를 정부가 구상하는 게 아니냐. 네. 해서 벌써부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임금 체계라는 것이 그동안 노사 오랜 교섭을 통해서 어떤 체계가 도입되고 시행을 하고 또 당사자들은 그런 제도의 그 어떤 이제 시행에 대해서 일정한 규범이라든가 문화라는 것들이 다 받쳐주는 방식이 되는 건데 네. 너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과제인데 네. 이런 임금 체계에 대해서 너무 좀 탁상에서 네. 생각되는 대로 이렇게 여러 임금 체계를 그냥 혼합해서 해법이라면 임금 체계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안이하게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책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 구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논란만 좀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교수님도 어쨌든 그 입사 초기에 어렸을 때는 원래 호봉제 혜택을 많이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임금이 낮은 그런 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직무 성과급제도 사실상에 좀 여러 가지로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요인을 사용자 측에 주는 것이고 게다가 또 임금 피크제로 하게 되면 임금이 정말 삭감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많이 불리한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제도만 보면은 그 노동계의 어떤 불만이나 비판은 나올 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기업자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현재 연공형이라는 것은 입사 초기에 젊은 나이에는 오히려 덜 받으면서 그러고서 중년 이후에 오히려 이제 좀 자기가 생활비가 필요한 그 나이 때 더 많은 것을 받는 형태로 설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속이 올라가는 나이가 올라가면서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는 커브를 갖게 되는데 지금 노동계가 지적하듯이 이번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따르면은 젊을 때는 오히려 그만큼 노동자들이 덜 받는 형태의 연공제를 그대로 지속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거나 하면은 또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임금을 더 어떻게 낮도록 유지를 하고 이런 방식을 이제 그렇게 결합하거나 하나의 제도로 혼합형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친 제도로서 정책을 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정부가 얘기해서 그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봐야지 되는 게 이 고용의 유연성, 그러니까 정규직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부총리가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껴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정부의 하나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정부가 지적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이들 간의 격차가 크다라는 점은 저도 그 문제 현상은 마찬가지 저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는 너무 정규직이 잘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현재 받고 있는 걸 줄이거나 고용을 더 유연하게 하면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 같이 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 어떤 진단과 그런 해법을 제시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산술적이죠. 하향 평준화라고 지적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매우 일부의 노동조합이 매우 강성한 그런 사업장 외에는 사용자가 최근에 한진중공업이든 아니면 쌍용차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현행법으로서 충분히
해고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OECD 이 정리해고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정규직이 그리 정부가 얘기하듯이 과부하된 것이 결코 아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미 정규직까지 포함해서 매우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네. 그것을 더 유연하고 더 불안정하게 만들겠다라고 많은 노동자들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제 지적을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다 있는 마당에 이 복합임금제까지 들어있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이 뭐 이달 하순에 나온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복합임금제도 그렇고요. 임금 피크제도 그렇고 정말 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겨야 되는 노동 분야의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현재까지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이긴 한데 네. 이래저래 이제 운을 띄우는 내용을 보면은 네. 지나치게 유연화에 방점이 두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적 온갖 문제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정규직까지 더 이제 불안정하게 유연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노동자들은 소득 일자리까지 다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서 좀 유연함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좀 안정성,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정부가 좀 더 좀 강조하고 그러한 하나의 대책들도 같이 좀 꾸려주면서 고용과 이제 유연화와 안정성이 좀 균형 잡힌 조화되는 그런 식의 정부의 입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연화와 안정성의 균형 있는 정책 알겠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그리고 재무상담 세무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기업 이야기는요. 아무래도 이 얘기 해야겠죠. 대한항공 땅콩 회항으로 불거진 재벌 오너 자녀들의 이 경영승계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고요. 재무상담에서는 이 들어오는 돈이 적을 때는 나가는 돈을 관리해야지 되죠.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은 안 내야 될 겁니다. 세무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제약 콘서트 프라미스 2015가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저녁 7시 반과 밤 10시 반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그 최고의 뮤지컬 작품들을 갈라스쇼 형식으로 준비하는 콘서트인데요. 생생경제에서도 매일 하루 한 분에게 2장의 관람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했었죠.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요금을 인상을 해야지 되는지 또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으로 인상을 하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문자메시지 샵에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로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이 갈라쇼 뮤지컬 갈라쇼 관람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0님 한 10% 정도의 인상으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8341님 대중교통은 물가 인상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로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샵의 0945로 의견 많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태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0.01%의 대기업, 그들만의 뒷얘기를 살펴보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논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오너 그룹의 경영 승계, 그리고 그들 재벌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땅콩 회항의 주인공이 된 조현아 부사장, 곽정수 기자님도 잘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네, 근데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을 취재하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 조현아 부사장하고 한진그룹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 이제 주력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재계, 공기업을 빼고 재계 이제 구위 기업인데, 조양호 회장은 2세 경영자입니다. 네. 그 슬하에 이제 이녀 일락, 그래서 3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번 그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이 조현아 부사장은, 장녀예요. 첫째. 그중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경영에 참여했는데, 그때가 이제 31살인데, 그때 임원으로 승진을 했어요. 네. 네. 올해 초에 이제 계속 승진을 하다가 올해 초에 이제 부사장으로, 임명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일반 이제 직장인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초고속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장남도 이제 지금 부사장을 맡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차녀는 지금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첫째가 41살이면은 장남 그리고 둘째 딸은 훨씬 더 어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의 주인공인 조현아 부사장하고. 네. 그다음에 그 아들인 조현태 부사장은 쌍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이제 예. 자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 남매들에 대한 과거 논란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오너니까 가능한 사건이 아니었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사태 관련해서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어저께 보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사직이라든가 다른 계열사 보직에서 물러난 건 아니어서 이제 무늬만 물러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근데 그 물러난 다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그 조현아 부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진그룹 그 총수 일가 전체의 문제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이미 그 이전에도 그 쌍둥이 동생인 조현태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러저러한 무리를 빚은 사건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2005년도 경우에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그 노인네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할머니였는데 70대 할머니였는데 그걸 이제 밀어서 넘어뜨려가지고 입건이 됐죠. 예.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그 한진그룹이 이제 소유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 인하대학교의 그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시위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이제 폭언을 해가지고 그때 또 언론에 또 보도가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통화를 하는 한진의 한 전직 임원이 있는데 그 조양호 회장의 부인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네,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부인한테 불려가서 혼인한 임원들 중에서 욕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부인이 지금 보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죠. 경영하는 근데 불려가나요? 임원들이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재벌 그룹의 경우에 네. 그 총수의 부인은 사실은 뭐 어떤 보직을 맡고 안 맡고 간에 물론 이제 개인마다 차이기는 있겠습니다만 그 일반 임원들의 경우에 많이 부르면 그거 안 갈 수 있겠어요? 아니, 안 갈 수는 없는데, 네. 이게 경영상으로 부르는 게 아닐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쭤봐서 보직이 있는지.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임원들이 불려가서 꼼짝을 못 한다. 아니, 뭐 꼼짝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네.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한진그룹 이제 전직 간부 얘기는 직원들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터지게 터졌다. 오히려 속 시원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이렇게 뭐 폭언하고 뭐 불러 아무 때나 부르고 뭐 내리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이제 한진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의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뒤로는 소문이 많았어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 뭐 제가 이제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는 또 이제 그 명예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한 10위권 그룹의 한 그룹의 그 기업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건 직접 들은 건 얘기인데 그 임원 그 강연 중에 아마 그 임원 중에 한 분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껌을 씹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눈에 띄니까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치고 바로 그 해고를 시킨 일이라든가. 껌 씹었다고 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폭언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고 해고를 한다든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그 회사 경우에는 이제 그 금연이 어떤 회사의 어떤 규칙처럼 돼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직원들 그걸 발견하고 바로 해고를 시킨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거 있고 심지어 그런 언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악명이 자자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이제 그 아는 사람은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면 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사망기업의 최영건 회장이 있어요. 그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임원들을 상습적으로 폭언한 것 때문에 큰 무리를 빚었어요. 이건 뭐 소송은 안 당하셨나요? 그런데 참 그게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데 월급쟁이가 예를 들어서 상사나 특히 총수가 자기에게 그런 폭언이나 혹은 폭력을 휘둘렀을 때 폭행이네요.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월급쟁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요. 사실은 제가 그 대한항공 기장이었어도 돌리라 그러면 돌려야 됐을 것 같더라고요. 명령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돌려야 되는 거죠. 법이나 규칙은 그 다음 문제죠. 이제 그게 현실인 거죠. 안타깝지만. 사만이 이 건설하는 그 사만 말씀이신가요? 사만 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건설업이죠. 건설업의 특성도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회장도 그랬대요, 사실은. 그분은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공공연하게 이럴 수 있는지 참 진짜 그런 일이 있군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는 예를 들면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화가 나면 직원들을 면전에서 조인트를 깐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왔어요. 일종의 전설 같은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로부터 40년에서 50년이 흘렀고 또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자기 브랜드를 그 알리는 그런 21세기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다수 그룹은 다는 아니지만 그 상당수에서 이런 어떤 잔재들 그 후진적인 잔재들이 남아있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역시 이 재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재벌 총수들이, 어떤 황제 경영하면서 무소불위의 어떤 정권을 행사하고, 또 기업을 어떤 사유물처럼 여기잖아요. 그리고 또 2세, 3세들에게 또 그 권력이 세습이 되고,
특히 이제 이 2세, 3세들은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하든 또 그 권한이 세습이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안하무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나라를 봐도 가족 경영을 하는 그런 곳, 그런 기업들이 없진 않아요. 굉장히 큰 기업들도. 근데 그런 데서는 꼭 이렇지는 않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족 경영을 한다고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벌 구조의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재벌 구조가 한국 재벌의 지금 현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도 가족 소유 경영을 하는 데가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는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문 경영인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그 전문 경영인과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오너 경영을 하든 혹은 전문 경영의 파트너십을 하든 혹은 아예 경영은 전문 경영에 맡기고 본인은 소유만 하든 간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주주 오너 가문이 어떤 전횡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후진적인 모습은 없다는 거죠. 네. 참 그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혹은 뭐 재벌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의 한계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역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기업의 발전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하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면서 일종의 사회적인 이제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기업들도 이제 그런 문화를 이제 바꾸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그런 그 후진적인 행태를 계속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곽 기자님 보실 때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그 재벌 그 몇 세다 뭐 이런 그 선수들이라도 경영 굉장히 잘하고 또 예의도 바르고 이런 그런 예는 못 보셨어요? 아니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 임직원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총수들도 계세요. 네. 뭐 저희 제게 알려진 그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님은 평소에 항상 직원들에게 존칭을 쓰는 걸로 아주 유명하고 또 금호석유학의 박창구 회장님도 뭐 저도 직접 몇 번 봤지만 말 끝나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렇게 존칭을 붙이시거든요. 직원들한테요?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영 철학이 거기 배어 있어요. 뭐냐면 그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님 평소에 강조하시는 게 탈권위의 수평적 조직 문화가 뿌리 내려야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뿌리 내릴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꼽힐 수 있다. 그러려면 상급자부터 이 겸손한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경영 철학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다가 장유유서라는 이 정말 존댓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든데 회장이 이렇게 존대를 해주시면은 그런 문화가 싹 트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혹은 폭언과 폭행이 그 난무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좀 남아있기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냥 기대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해법이 없을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업 이야기 진행 중에요. 조은태 부사장이 조현아 부사장과 쌍둥이라고 곽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은태 부사장은 75년생이고요. 조현아 부사장은 1974년생입니다. 쌍둥이는 아니고요. 두 사람은 한 살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걱정인데 문의 많이 오지 않아요? 아직은요. 이제 1월 달 돼서 네. 우리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열리고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들을 가지시고 연말에는 바쁘셔서 그런지 뭐 질문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미리 해봤자 이런 생각인가 보군요. 오늘 그냥 상담 바로 들어갈게요. 네. 7636님인데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미교포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조그만 무역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려면 비거주자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시면 거주자로 보고. 근데 외국에도 거소가 있다면요? 거주지가? 어쨌든 거주지가 있어도 1년 이상의 거소가 있다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소득세법이 개인의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거주자 여부는 국적 영주권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렇게 거주자가 되면 이분이 들어오셔서 1년 이상 한국에서 이제 거소를 두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서 발생한 소득이든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묻니다. 근데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네, 그게 이제 거주지국 과세 원칙인데 만약에 이분이 미국에서도 소득이 있다. 미국에서도 과세하려고 하죠. 그죠? 그럴 경우 이제 경합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이제 조세조약에 의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무역업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느냐, 실제로 이제 계속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느냐, 또 주소나 거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꽤 계실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곳에 있는 그 국적지하고 거주지인 한국하고의 조세 협약, 이거는 대략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나요? 그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원천주국에서 과세를 한다. 어떤 거는 서로 상호 면제한다. 이런 것들 건건이 다 달라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작년 같은 경우 한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선박악, 철강안 이런 역외 탈세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추징하고 했었죠. 이런 게 이제 과세권의 경합 때문에 그런 철강항이나 선박악 같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비거주자다. 내 주거는 홍콩이었고.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때는 비록 그쪽에 있고 주소도 안 돼 있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가족들이 여기서 얼마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거주지국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각국의 이제 과세관청이 관심들을 기울이고 이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다툼이 생기고 법원까지 가서 이게 맞느냐, 과세가 정당하느냐 하는 싸움이 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본인은 없더라도 가족들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있는 곳이 또 거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판단이 이게 케이스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2747님인데요. 지난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농사짓던 시골의 농지를 이웃 어른이 사겠다 이런 연락이 와서 이달 중으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상속받은 토지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본인이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하고 처분할 때 소요된 비용 간의 차액이 차액이고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 우리가 상속받은 농지예요. 그럼 상속받을 때 이 농지를 취득을 어떻게 할 거냐.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거냐가 이제 우선 문제가 되겠죠. 상속받을 때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가액은 원칙이 시가입니다. 원칙이 시가. 그럼 이제 이분이 상속받은 아버지의 농지가 얼마짜리였느냐. 그럼 시가로 판정해야 되는데 시가 판정은 매매 사례가 있다든지 두 군데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다든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이제 공시지가라든지 이렇게 판정해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라는 건 상속이 일어난 날,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간의 평균인가요? 6개월간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게 곧 시가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뭐 3개월 전에 뭐 이웃에 똑같은 아파트, 예를 들어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면 이웃에 똑같은 아파트가 매매 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이 10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2월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매매 사례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도가액이 즉 취득가액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있지만 취득 당시의 가액하고 양도 당시의 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속받고 한 9개월 1년 지나서 매매가 됐다. 이러면 상속 당시에 상속세 신고 과세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하고 양도 당시 가액하고 차액을 다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죠. 그렇군요.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군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고 나니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계약하고 잔금은 뭐 8개월이 받는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기준은 매매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 그래서 그 가액이 곧 상속가액이 되고 차액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는 없겠죠. 3425님인데요. 얼마 전에 운영하던 식당을 양도하고 인테리어와 권리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많고요. 이걸 잘 모르셔요. 권리금 뭐 그냥 받아서 사실은 본인이 또 이거 영업 시작할 때도 권리금 주셨을 텐데 비용 처리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그래서 이분이 지금 5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80%는 비용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럼 4천만 원이 비용이고 나머지 1천만 원이 기타 소득입니다. 이 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이 80%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기타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셔야 돼요. 원천 징수해서 신고하셔야 되고 이분은 이 다른 소득 뭐 이 식당 하셨으면은 식당 종합소득 사업소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 금액하고 합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 원천 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으시고요. 이거를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과세관청에서 이게 적발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들끼리. 그래서 과세가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제 무사히 넘어간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가산세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세당국이 뭐 권리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는 다 볼 수가 없지만 가게가 문을 닫고 열고 주인이 바뀌고 이런 건 또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약 콘서트 프라미스 2015 티켓 당첨자는요. 오늘은 5130님께 돌아갔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금방 올라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